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양자역학의 원리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어떤 바운더리로서 미시세계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세계로서의 거시세계라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미시세계, 거시세계라는 건 그따위 건 없다. 결론은 뭐다? 그냥 하나로서의 전체 세계일 뿐이다. 그것이에요. 원자 이하의 어떤 극미한 어떤 그런 세계에서부터 저 초월적인 그런 어떤 안드로메다를 갖다가 이렇게 뭐 벗어나는 혹은 포괄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매크로한 그런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뭐다? 양자역학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더라. 그럼 이 양자역학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하이젠베르그가 이야기한 불확정성의 원리다. 불확정성의 원리. 그 뭐다? 불확정성의 원리를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그 위치값과 그리고 운동량을 갖다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양자를 갖다가 관측하는 순간 그 어떤 교란이 일어나면서 위치값도 변하면서 동시에 뭐다? 운동량, 에너지 값도 변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확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것을 두고 제가 앞 영상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극값이다. 극한값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흔들리는 값이다. 흔들리는 값. 고전역학에서는 좀 뭐다? 흔들리는 값을 가지고 지금까지 과학을 해왔고 또 과학기술을 갖다가 발전시키면서 응용해 오고 있다 이 말이죠. 심지어 이제 뭐 저는 사실 우주개발 이런 쪽에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들이 최근에 좀 조용하죠. 뭐 자율주행인가 뭐 그걸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 우주개발 사업이라 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버젓이 지구 주위를 갖다가 돌고 있는 그것도 우주인이 떡 타고 앉아가지고 지구 주위를 빙 돌고 있는 그런 그걸 갖다가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하면서 실제 영상이라고 하면서 내보내고 있는 거 보면서 속으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게 실제 영상이라 하면은 제가 그만큼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어떤 안목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는 겁니다. 사실 양자역학 가지고도 지금 보면은 양자역학 가지고 뭐 장사 잘 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근데 양자역학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양자역학이 정말로 우리의 어떤 그 실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마 엄청난 장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뭐 첫 번째 단계가 어쨌든 지금 양자 컴퓨터고요. 그리고 양자 암호, 양자 통신 뭐 이렇게 되는데, 통신 같은 거, 뭐 암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컴퓨터도 어쨌든 어느 정도는 실용화하는 게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관측되지 않는 완전 진공 상태에서 이게 기술이 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난점을 극복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양자역학을 이용해 가지고 뭐 양자 텔레포테이션인가?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순간적인 공간 이동이라든지, 이게 더 나아가면 이제 뭐 타임머신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약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미관측의 세계가 아니고 관측의 세계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주여행을 한다, 뭐 우주에서 어떤 뭐 시간여행을 한다,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터널을 갖다가 정말로 완벽하게 막 진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두 다가 우주 전체를 완벽한 진공으로 만든다. 물론 우주가 어느 정도는 진공이었던 그런 상태라고 우리 지구하고는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양자역학의 그 원리가 100%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진공이냐 하면은 그건 또 회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편의상 또 미시세계, 거시세계로 이야기합니다. 거시세계로 이렇게 양자역학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과학기술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 관측이란 문제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관측이 딱 작용하면 뭐다? 양자 물리, 양자역학의 그 원리는 싹
사라지면서 뭐다? 일반 우리 기존 물리학의 그런 성질로 딱 드러나기 때문에 뉴턴 역학적인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 세계에서 양자 역학을 활용해 가지고 뭐 텔레포테이션을 한다 아니면은 뭐 타임머신을 갖다가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허구라고 봅니다. 허구. 냉정하게 양자 역학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 관측 때문에 그렇다. 관측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서는 모든 게 다 관측, 상호간의 관측을 통해서 관측자와 비관측자가 돼가지고 어쨌든 발생하는 거고, 이게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뭐다? 연기가 되는 거죠. 연기 현상이죠. 전부 다. 관측이라는 게 양자역학에서의 관측은 불교에서 연기다. 이렇게 그냥 딱 등식을 놓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양자역학이 보니까 정말로 뭐 상상을 해보면은 관측이라는 것을 딱 배제해버리고 나면은 아 중첩이다 얽힘이다 하니까 이 지구와 안드로메다에서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뭔가 번쩍 일어나니까 같이 동시에 발생하니까 아 이거 뭐 잘 활용하면은 뭐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상상력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뭐다 그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뭔가 순간적으로 번쩍한다는 이야기는 지구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이 어떤 노출된 그러니까 관측이에요. 관측. 여행하는 사람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행하는 사람 자체가 관측자가 되기 때문에 양자 역학적인 성질이 거기에서 구현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관찰하는 순간에 중첩은 깨지면서 어느 하나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뭐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다, 뭐 양자 역학을 활용한 뭐 타임머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그냥 상상적 허구라고 봅니다. 보다 더 현실성 있게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양자 통신 이런 쪽에서 또 뭔가 가둬놓고 그죠? 통신 같으면 가둬놓고 컴퓨터라도 가둬놓고 암호도 가둬놓고 완전 진공 상태에서 양자 역학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조성이 가능한 영역에서만 뭐다 양자 역학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불교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앞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뭐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고전 물리학, 뉴턴 역학 이런 데서 전부 다 지금까지 훌륭하게 잘 해왔고 뭐 우주를 갖다 개발하고 있는 시대고. 근데 우주 개발을 하면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이 가장 기본적인 게 미분이겠죠. 미분 그죠? 미분도 사실 보면은 뭡니까? 그 극한값을 갖다가 활용한 분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미분계수라고 딱 구했어 어느 한 지점에서 딱 구했을 때는 이미 그것은 그 위치를 갖다가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수리적으로 값은 딱 나오지만 실제는 뭐다? 움직이고 있는 어떤 만약에 우주선이 이렇게 어떤 궤도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미분을 통해 가지고 미분함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좌표를 갖다 확정했어. 그러면 그게 수치 값으로는 그게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벗어나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근사값의 연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과학기술을 이루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하면 미시세계에서도 거시세계에서도 양자 역학의 원리는 절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양자가 우리 물질의 어떤 그 기본 구조고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하면은 이 양자들의 어떤 움직임의 변화가 있으면 그 상층부에서 변화가 있는 거고 또 그 상층부에서 연쇄적으로 변화가 당연히 있긴 마련이죠. 그죠? 근데 그걸 갖다 딱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는 양자역학이 적용되고 여기부터는 양자역학이 적용 안 돼 이러면은 이 세 개가 이상하게 뭐 두 개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바운더리로 이렇게 나눠져 버린다라는 이야기죠. 우주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극미 세계부터 극대 세계까지 전체적으로 원흉에서 하나의 어떤 원리가 작용하고 있을 거다. 그건 아인슈타인 생각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아인슈타인은 뭔가 항상 고정값을 생각했던 거고 뉴턴 역학에 근거해가지고 근데 양자 역학은 불확정성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근간으로 이제 사고를 갖다가 펼쳐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
그것에 베이스를 둔 어떤 과학 기술을 갖다가 이제는 구현하는 그런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 이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양자는 물질의 그 근본 단위가 되는 이 양자는 정말로 아무런 교란, 즉 일체 관측이 행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면 뭐다? 변화가 없겠죠. 파동으로서 그냥 딱 존재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그마한 어떤 관측이라도 있거나 그것은 관측이 있다라는 것은 교란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교란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는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보듯이 어쨌든 움직임을 갖다가 발생시킨다. 즉 변화를 발생시킨다. 위치든 운동량이든. 그러면은 그 전체 양자들이 얽혀가지고 서로 변화를 조금씩 할 때 전체적으로 조금 변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 인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 이제 태어났어.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부단한 관측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 부모님들이 보살피기도 하고, 우리가 배가 고프면 꼬맹이들이 갓난제비들이 젖달라고 엉엉 우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면서 이게 양자역학적 용어로 이야기하자면은 상호 관측이라, 관측. 즉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부단히 변화하는 거지. 부단히. 갓난제비는 열심히 성장을 해가는 거고, 그리고 일정한 어떤 성장의 정점에 다다른 성인들은 이제 노화의 어떤 그 변화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게 부단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멈춰 있는 경우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멈춰 있는 경우는 모두가 다 상호 실제 생활에서 상호 관측, 상호 영향, 상호 교란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해간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뭐다?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화하고, 그리고 이것의 궁극은 뭐다? 생성된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생성과 소멸은 불가분의 어떤 하나의 진리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재행무상인데, 이 재행무상이 가만 보니까 전부 다 양자들의 움직임의 결과라, 양자역학의 원리가 작동한 결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크기를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이 지구라 해봤자 정말로 뭐 거대한 어떤 태양계 자체가 아주 거대한 물질의 어떤 원자 정도고, 그 돌고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전자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 지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것이다 미시다 따질 것도 안 되지. 아무튼 그런 극대의 어떤 세계에서 딱 바라봤을 때는 좋아. 우리가 양자라 그래. 진짜 전자 규모의 양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관측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어떤 삶은 전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적인 어떤 그런 삶이 그냥 뭐 태양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고,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인체 내에서 양자들이 부단히 변함으로써 우리가 재행무상 그대로 모든 것이 변해 가듯이 우리가 변해가는 만큼 이 태양계와 우주도 다 어떤 형식으로든 변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양자역학의 원리라는 것이 이 우주를 갖다가 지배하는 법칙이라는 것. 그 법칙 가운데서 고전역학은 어떤 극값, 근사값, 미세한 근사값을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어떤 계산을 갖다 처리해 오고 결과값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재행무상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역시 스카세존께서 깨달았다라는 그 내용이 양자역학하고 정말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3법인이다 4법인이다 이렇게 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을 제 어떤 그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재행무상이에요. 재행무상.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무상하단 말이에요. 고정된 것이 없고 다 변화하고, 이게 결국엔 뭐다? 생성된 것은 소멸한다라는 이것에서 일체 계고,
모든 것이 다 보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과 개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났어. 그런 어떤 무상의 과정, 변화를 거쳐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돌아가는 이 전체의 어떤 과정이 뭐다? 보다 말이고. 그래서 일체 계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재행무상에서 출발하는 거다. 재행무상에서 출발해서 그게 일체 계고인데, 그런데 그 일체 계고라는 이 어떤 경계를 뭐로? 제법무아. 모든 게 아라는 게 없단 말이야. 즉 이렇게 생성소멸하면서 재행 이런 무상의 어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소멸하면서 그 모든 일체 고통을 느끼는 그 존재가 뭐다? 아, 내가 아니다 말이야. 나는 그 고통의 주체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제법무아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법인으로 딱 들어가는 게 열반적정. 그것을 깨달은 그 자리가 곧 뭐다? 열반적정의 자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 그리고 열반적정. 이렇게 가야지 이게 사법인이 이제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는 거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체계고에서 벗어나는 건 뭐다? 무아를 알아야 된대. 무아를. 그죠? 무아라는 것은 이 육신 덩어리, 쉽게 말해서 이 온 덩어리가 내가 아니다 말.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영상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걸 갖다 자꾸 자성이 없다라고 했다, 참나가 없다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무아설이 거기 불교에서 워낙 이 온등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깨주려고 그게 너가 아니다, 무아라고 이렇게 방편설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그게 이제 부파불교를 거치면서 쭉 가다 보니까 공사상이 나오면서 그래 무아를 갖다가 이제 공과 연결시키면서 소위 말해가지고 그 아트만, 응? 아트만과 같은 브라만교의 아트만과 같은 그런 어떤 자라고 하는 것, 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게 무아가 브라만의 그 아트만을 갖다가 부정한 거다, 이렇게 비약 확대됐던 확대. 그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처음에 방편설로 출발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아트만을 갖다가 부정하는 그런 어떤 이론 논리로 이게 발전했다. 막 비약 확대 해석되었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뭐 그렇게 발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출발점은 뭐다? 온덩이가 이게 너 자신이 아니다라는 데서 출발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법무아가 결국 뭐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온 개공이다 이 말이에요. 온 개공. 그걸 갖다 더 나가지고 아트만을 부정한다. 아트만을 부정한다라고까지 가가지고 이 무아사상이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고. 실익이 없다니까. 처음에 방편설로 딱 출발한 온덩이를 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너가 아니단 말이야. 온 개공. 그것이 무아사상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목적이자 결과적인 어떤 그 실효성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지. 그 무아사상을 가지고 아트만을 부정하고 참나를 부정한다? 그거는 사실상 연결성이 하나도 없는 얘기라고. 없는 얘기.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아사상을 가지고 참나나 아니면 진여나 불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아트만, 브라만교의 아트만과 같은 거다라고 부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이후에 펼쳐진 불성사상부터 해가지고 선종의 그 종장들께서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무엇보다도 처음에 출발은 방편설이었다. 방편. 이 온덩이가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한 방편에서 출발한 게 무아다. 이야기가 잠깐 빗나갔는데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양자역학과 관련해서는 재행무상. 양자역학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것은 이렇게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고 따라서 생성된 것은 소멸하게 되어 있어 하는 게 이게 양자역학의 근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작동되는 하나의 팩트, 사실이자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 현상은 미시뿐만 아니라 저 초극대 세계까지를 모두 다 아우르는 절대적인 원리자 작동 작동 원리다. 거기에서 이제 재행무상에서 일체계고라는 모든 것이 고라는 그 어떤 관념이 나오고 그것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재행무상 일체계고의 그 주체라고 생각한 이 온덩이가 내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무아를 갖다가 깨침으로써 뭐가 된다? 열반적증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자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메모해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영상이 몇 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에 중원부원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이 정도 하고가 아니고요. 지금 앞에 영상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의 그 가장 기본적인 명제라고 해야 될까요? 원칙, 원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처음에는 빛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만 한편으로는 입자의 성질을 띠면서 한편으로는 파동의 성질을 띠더라, 이렇게 됐는데, 그 이제 전자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파동의 성질을 딱 띈 파동에. 그래서 아니 전자 알갱이를 쐈는데 왜 파동의 무늬가 쫙 나오지, 이제 궁금해 가지고 한번 관측을 해본. 관측을 어떻게 움직이길래 이 녀석들이 이렇게 파동의 성질을 띠지 하고, 뭐 일단 관측이 사람이 관측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계 관측하는 장비를 갖다가 딱 이제 슬릿 앞에다 딱 놓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파동이 아니고 입자로 딱 그런 입자로. 이걸 갖다 무수히 반복을 해도 똑같은 결과만 나오는 거지. 관측을 하지 않을 때는 파동의 성질, 관측을 하면 입자로 나와. 귀신이 코칼로를. 근데 이제 그 환경의 어떤 변수가 뭐였다? 완전 진공 상태. 완전 진공 상태에서 관측 없이 실험을 했을 때는 전자파를 갖다가 입자를 갖다가 쏘았을 때는 파동의 성질을 딱 드러내는데, 그것을 갖다가 딱 관측을 하면은 입자로 딱 드러나더라,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뭐다? 이시세계냐 거시세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변수이자 기준은 뭐다? 관측이다. 관측. 그러니까 이 세계를 갖다가 정말로 양자적 세계와 비양자적 세계, 저는 이제 뭐 고전역학 세계가 아니고 그냥 양자 세계와 비양자 세계, 이렇게 나누는 게 나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세계와 비양자 세계를 나누는 기준은 뭐다? 관측이다. 관측의 유무단 말이지. 관측이 없으면 양자의 세계, 관측이 있으면 비양자의 세계. 관측이라는 것은 교란. 그리고 이것은 불교적 관점에서는 뭐다? 연기다. 연기. 그러면 이 지금 파동과 입자의 이 성질이 불교의 어떤 아젠다와 그대로 연결시키면 뭐하고 매칭이 되느냐면은 파동은 공, 그리고 입자는 색, 이렇게 갑니다. 파동은 공, 입자는 색.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공즉시색이라는 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은, 색즉시공은 뭐냐면은 우리가 색은 입자지, 입자. 그죠? 그리고 이 입자는 어떻게? 연기 현상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형체를 딱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입자로서의 색인데, 이 녀석이 뭐다? 그 본질을 갖다가, 이건 이제 깨달음의 영역이죠. 깨달아 보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이거 깨달아 보니까 이 색 덩어리가 색인 이놈이 공이더란 말이죠. 형체를 가지는 입자가 아니고 형체가 완전히 사라진 어떤 존재더란 말이지. 그걸 갖다가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더라. 파동의 성질. 그게 공이다 말. 공. 그리고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파동의 성질을 드러내는 그 실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다?
완전 진공 상태다. 완전 진공 상태. 완전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했을 때 전자의 알갱이는 날아가서 파동의 성질을 딱 드러내더라. 그러니까 파동과 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파동과 진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의 뭐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곧 파동이 진공이고 진공이 파동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진공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버린 어떤 그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정말로 이 오온이라고 하는 이 입자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완벽한 해체라 그랬죠. 그런데 완벽한 해체에서만 그치느냐? 아니다. 이 완벽한 해체가 된 이 녀석들이 서로 완전하게 얽힌다네. 근데 얽히는데 형체가 없어. 그러니까 뭐로 존재한다? 파동의 성질로 존재한다. 얽혀가지고.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통도사나 이런데 가면은 그 개천이 흐르죠. 개천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해가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날 가가지고 보면은 밑에 이제 특히 바위가 만약에 약간 불그스름한 바위가 있다고 보면요. 그 위에 이제 물이 얕은 물이 이렇게 천천히 흐른다든지 할 때 그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그냥 겉으로 보면 물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그 햇빛이 딱 반사해 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그려내는 그 무늬는 어마어마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 눈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신경근 뉴런이 몇 조개가 얽혀 있다 그러는데 그거 못지않게 막 정말로 막 어마어마하게 얽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그렇고 우리 공기도 보면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막 어마어마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오온이 색이 입자가 완벽하게 해체되어 가지고 서로 완벽하게 얽혀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해체됐다라는 것은 알갱이가 아니거든. 입자가 어쨌든 완벽하게 해체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물이 얽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얽혔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파동의 성격을 가지는 존재로 파동의 어떤 성격을 가지는 그런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중설리 실험에서 이야기하는 즉 완전 진공 상태에서 관측이 없으면 파동인데 관측을 하면은 입자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는 뭐다? 본래 우리의 성품, 우리의 존재 그 자체는 형체가 없는 개공한, 오온 개공한 그런 파동의 성질을 가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현상계, 우리의 삶에서 서로 연기가 되면서 이건 달리 말하면 서로가 관측자와 피관측자가 되면서 입자화 하면서 오온의 행체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렇게 파동의 성질에서 뭔가 입자의 성질로 관측을 통해서 변환된다라는 게 그거. 그럼 이제 깨달음은 뭐냐 하면은 그 앞에 즉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가 입자로서의 존재하는 이 오온이라는 이 녀석이 텅 빈 하나의 파동으로서 공이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아르마리로 관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뭐가 된다? 파동 그 자체가 진공 그 자체와 함께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일체를 갖다가 딱 이루는 그것을 갖다가 경험하는 건데 그럼 이 경험을 누가 목도하고 아느냐? 진공 묘유 그것을 또렷하게 자각하고 그 전체로서 나 자신이라는 거 자신 스스로를 또렷이 목도하고 있는 그 진공 속에 묘유라는 놈이 있다라는 거. 이걸 달리 참나라 할 수도 있고 진여 자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체로서는 정이라 하면은 그 또렷이 자각하고 있는 놈을 해라고 할 수 있는 거. 전체로서의 어떤 그 정을 갖다가 삼았다라고 하면은 또렷이 자각하고 있는 그 놈을 갖다가 위파사나라고도 할 수 있고.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정의될 수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